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은 많지 않죠. 제 인생에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볼 수 있었던 영화 같은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여러분 앞에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그럼 바로 이야기를 써볼 테니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3분 언니인데 동생과 저는 부모님도 헷갈려할 만큼 똑같이 생겼답니다.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친구들이 종종 저와 동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어요. 저희 자매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같은 곳을 나와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넘치도록 많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에피소드보다 매우 막강한 사건이 제가 결혼 후에 터졌습니다. 32살에 4년간 연애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유와 저는 직장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키우며 미래를 함께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1순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인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보다 저를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대해주는 건 물론이고 저희 위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단돈 10,000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더라도 저에게 허락을 받아주었습니다. 저에게 모든 걸 걸었다고 봐도 무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4년 열애 끝에 행복한 신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며느리의 공통적인 걱정과 스트레스인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고 하면서 남편과 제가 결혼하는 동안 한 푼의 돈도 보태어 주시지 않았는데 예단은 엄청나게 요구하셨습니다. 엄청난 짠순이였죠. 여하튼 시시때때로 신혼집에 찾아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시며 사사건건 살림의 시비를 거셨고 제가 가지고 온 혼수들을 하나씩 건들며 혀를 차곤 했답니다. 세탁기가 이게 뭐니? 통돌이 시대가 지난 지가 언젠데 자리만 차지하는 고식을 들고 왔느냐? 또 식기세척기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혼수를 죄다 할인 매장에서 떨이로 사온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혼수는 모두 백화점에서 신상들로만 사온 거예요. 세탁기는 통돌이가 잘 빨린다고 저머니 추천해서 산 거고요.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제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검색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냐? 그리고 내 눈에 별로인 거면 별로인 줄 알지. 어디 한마디도 안 주고 말대꾸를 하는 거야. 나 때는 시어머니가 한 말씀하면 무릎부터 꿇었어. 시어머니가 팥으로 메주를 쓰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내가 나한테 팥으로 메주 쓰라고는 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지적을 하면 죄송한 척이라도 해라. 에이 어머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사갈 필요는 없죠. 요즘 시대 고부 사이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낸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미간에 주름이 잡히도록 인상을 쓰며 너 애가 왜 그러니? 그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힘드냐? 내가 몇 마디 잔소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냉장고 검사부터 시작해서 집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뜯어보고 가게 하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냉장고 문을 열고 눈으로 스캔하더군요. 저는 조금 기분이 언짢긴 했지만 청소와 정리에는 일가견이 있어서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벽증에 가까운 깔끔쟁이셔서 저와 쌍둥이 동생도 똑같이 먼지 한 털 없는 환경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냉장고 안을 들여다본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셨는데 깔끔한 건 기본이고 반찬의 이름과 넣어둔 날짜까지 다 기입해 놓아서 시비 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검사를 다한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시며 주방 식기를 하나씩 살피셨습니다. 저는 작은 물자국도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런 잔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집안 전체를 뒤집어 엎어봐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으니 시어머니는 살림 잔소리를 포기하고 다른 간섭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예, 넌 집안 살림만 잘하면 뭐하니? 결혼한 지 2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홀몸인 거냐? 다른 며느리 다 갖는 애기를 아직도 못 가진 거냐고. 네? 애기요? 어머님, 저희 아직 신혼이잖아요. 최소 3년은 신혼부부로 재밌게 지내고 싶다고요. 게다가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맞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시어머니에게 안 입곱게 들렸는지 짜증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니? 그러니까 돈 버는 며느리는 애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맞벌이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3년 뒤에나 이사를 계획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무책임하게 애부터 나오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다른 제도들이 하는 걸 다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너 미리 연습이라도 한 거냐?
내 잔소리에 따박따박 대답하려고 무슨 학원이라도 다니니? 아주 본물 터지듯 말을 참 잘하는구나. 아,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라. 너랑 대하니까 기가 쫙 빨린 기분이다. 이만 간다. 제 성격이 뚝 부러지기도 하고 할 말은 꼭 하는 많은 성미여서 시어머니가 늘 이렇게 기운 빠지는 모습으로 돌아가곤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가도 상황은 똑같았답니다. 그래서 시비와 잔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갔고 제 입지가 단단해졌죠. 신혼생활을 한 지 넉 달이 지나자 시아버지 제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아버지였으니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 노릇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월차를 쓰고 아침부터 장을 봐서 시댁으로 갔답니다. 시어머니는 부스스한 머리로 현관문을 열어주시며 많이 놀라시더군요. 너 아침부터 뭘 그리 바리바리 서들고 온 거냐? 회사에 가래가 여긴 왜 왔어? 오늘 아버님 제사일이잖아요. 결혼하고 처음 드리는 제사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어머님, 오늘 제사상은 저 혼자 정성껏 차릴 테니까 어머님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세요. 뭐? 그게 정말이냐? 난 네가 너만 생각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의외구나. 고맙다. 뭐라고요? 어머님,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오늘 제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큰 목소리로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다정한 미소를 보이시며 고맙다고. 아주 고맙다. 네가 오늘 월차를 내서 나 대신 제사상을 차려준다니까 기분이 좋아 죽겠다. 됐냐?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서 많은 음식들을 조리했습니다. 친정엄마한테 배워둔 게 아주 많았으니 어려운 점은 하나도 없었네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제사상을 반듯하고 예쁘게 가득 채웠더니 시어머니,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혼자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제사상을 준비해준 걸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날은 저에게 많이 고마웠는지 시비나 잔소리는 일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보다 8살이 많은 40대 아주버님은 제가 차린 제사상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엄지를 축혀 세우시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야, 재수씨, 진짜 완벽합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상을 우리 엄마보다 잘 차릴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종갓집 며느리 수준인데요? 내 동생이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갔네요. 고마워요, 아주버님. 아주버님도 얼른 좋은 짝 만나서 장가 가셔야죠. 아예 결혼은 혼자입니까? 여자가 있어야 뭐라도 할 텐데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 연애를 한 지 무려 8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 이 모양인 거죠. 사실 제 남편은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 직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인데다 하고 있는 일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회사를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이직을 여러 번 하는 끈기가 부족한 사람이었죠. 게다가 성격도 소심했으니 여자가 옆에 붙어있을 리가 없었네요. 여하튼 여자 타령하는 아주버님께 좋은 사람이 생길 거라고 대충 응원을 하는 말을 하고 대화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서더군요. 저더러 아주버님 책식감을 소개해달라는 겁니다. 너 결혼식 때 보니까 친구들이 엄청 많아 보이던데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 많지? 그럼 네가 우리 큰아들한테 소개팅을 해주면 되겠다. 네? 제 친구들이요? 대부분 애인이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에이, 그러지 말고 네가 자리 좀 마련해봐라. 잘만 되면 너한테 큰 선물을 해줄게. 이를테면 너희 부부한테 외제차 한 대라도 뽑아주마. 시어머니는 농담이 아닌 진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꽤 재력이 있던 분이라는 걸 들은 적이 있어 어머님이 헛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함께 드라이브할 외제차를 가져보기 위해 친구들에게 아주버님 이야기를 쫙 뿌렸습니다. 직업은 자주 바뀌어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있는 집 장남이라 고생하진 않을 거라며 싱글인 친구들을 꼬셨습니다. 그러자 한번 만나보겠다는 친구들이 6명이나 되었고 저는 한 명씩 차례대로 소개팅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아주버님을 한자리에 만나게 해드리고 바로 자리를 피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아주버님이 알아서 잘하시리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모든 친구들이 저에게 쌍욕이 박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예의 없는 건 기본에 뭐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은지 인상만 푹푹 쓰고 앉아있다가 커피값을 더치페이로 하자며 돈을 받고 돌아갔답니다.
아무리 남녀 평등인 사이라고 하지만 미리 계산한 커피를 다 마시고 커피값을 받고 나왔다는 말을 들으니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왜 아주버님이 오랜 시간을 솔로로 지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뒤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서 아주버님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주버님, 제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커피값을 빼앗고 보내는 게 어딨어요. 그런데 진짜 제 친구들이 별로였어요? 걔네들 다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애들인데. 아이, 재수씨, 실망입니다. 예? 저한테 그런 된장녀 같은 여자를 붙여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같이 먼저 직업이 뭐냐, 연봉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묻던데 전 없는 정도 바로 떨어지던데요. 아, 그랬구나. 죄송해요. 친구들이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일단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했나봐요. 또 아주버님이 40대이고 하니까 왜 아직 애인이 없는지 궁금해서 연봉 같은 걸 물어봤나봐요. 아주버님, 그런데 대부분 여자들이 그래요. 사실 저도 남편이 저랑 같은 회사에 다녀서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이왕이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게 여자들 심리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난 재수씨와 비슷한 여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같이 형편없더라고요. 아, 또 성형수술을 어찌나 많이 했던지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해 보였습니다. 재수씨,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재수씨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재수씨랑 비슷한 여자는 없어요? 아,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사실 제 이상형이 재수씨처럼 예쁘고 싹싹한 여자입니다. 아주버님의 말을 듣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제가 이상형이라는 말을 들으니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남편과 전혀 다르게 생긴 데다 성격도 별로여서 그런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소개팅을 그만해주고 외제차를 포기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닌데 저의 예쁜 친구들을 다 싫다고 하고 다른 여자를 소개해줘도 내안가지일 것 같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얼버무리며 다음에 좋은 여자가 보이면 소개해주겠다고 말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얘, 멀리서 찾을 거 뭐가 있느냐? 너 쌍둥이잖아. 얼굴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니 내 아들이 만나보면 좋아할 거 아니냐.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대답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환한 미소를 띠며 말하더군요. 아, 그러네. 재수씨 쌍둥이 동생이 있었지? 그때 결혼식장에서 보고 재수씨랑 아주 똑같이 생겨서 놀랐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재수씨 동생이랑 잘 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두 집안이 겹사도 나면 돈독해지기도 하고 형제 자매 사이가 더 끈끈해질 것 같잖아요. 재수씨, 저 마음 정했습니다. 재수씨 여동생이랑 소개팅 해주세요. 그제야 저는 아주버님을 소개해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모도 별로고 직업도 별로 성격도 이상한 사람을 제 동생에게 소개해줄 생각을 하니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생을 분신처럼 생각하고 있는데다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가 대답이 없는 저에게 다시 쌍둥이 동생을 소개해달라고 짓거렸습니다. 이에 저는 눈만 깜빡거리다가 이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제 여동생은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아마 결혼까지 할 것 같더라고요. 어쩌지 아주버님? 죄송하게 됐네요. 아, 그래요? 아쉽네. 재수씨가 딱 내 이상형이라서 사돈처녀랑 잘 됐으면 했는데 알았어요. 뭐 하는 수 없죠. 저는 안도의 숨을 몰래 내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주버님이 제 동생의 인쇄터로 들어가 뭔가를 확인하더군요. 이윽고 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재수씨, 여기 재수씨 동생이 요즘 외롭다, 좋은 남자 어디 없나? 하고 글을 올려놨네요. 어떻게 된 거죠? 결혼할 남자 사진은 어디에도 없는데? 요즘 SNS로 이름만 검색하면 사진이랑 사생활을 쉽게 알 수 있었으니 발목을 잡혀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전 아, 정말요? 얼마 전까지 사귀는 남자가 있었는데 혹시 헤어졌나? 죄송해요. 동생한테 들은 게 없어서요. 라고 시치미를 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바로 소개팅을 진행해달라고 몰아붙이더군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제 쌍둥이 동생을 소개해달라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아, 알겠어요.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해버렸답니다. 다시 번복하고 싶었지만 아주버님이 펄쩍 뛰며 기뻐하는 바람에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개팅 약속을 하고 시댁에서 나왔는데 남편이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형을 처제랑 만나게 해주는 거 괜찮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처제가 너무 아까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내가 연락해서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릴게. 내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아주버님이 저렇게 펄쩍대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그럼 시어머니나 아주버니 눈치를 1년은 넘게 봐야 할 것 같아. 아이씨, 어떡하지? 이놈의 입이 문제야.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말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내버려두라고 전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라도 핑계를 만들어 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동생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나이 40 넘은 늙은이의 진상인 남자를 소개해주려고 하니 제 마음이 허락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굴려봤더니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조금 뒤에 알려드릴게요. 아주버님은 하루에 2번씩 언제쯤 제 동생을 만날 수 있냐고 카톡으로 보챘습니다. 결국 미루는 게 통하지 않게 되자 동생을 만나는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아주버님, 제 동생이 토요일에 시간이 된다네요. 오후 2시 괜찮으세요? 당연히 되죠. 어차피 회사를 때려치워서 시간이 널널하다고요. 아싸, 이번 주에 제 운명의 여자를 만나겠군요. 고맙습니다, 재수씨.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 동생이 많이 까칠하니까 이해해주시고 만나주세요. 얼마든지 까칠해도 좋습니다. 재수씨와 톡 닮은 여자라면 제 오장육부를 갖다 바치고도 남는다고요. 어쨌든 토요일에 같이 보는 거죠. 재수씨가 주선자니까 나오실 거죠? 아니요, 저는 그날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바로 알아보실 수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는 아주버님께 소개팅 장소를 알려주고 나흘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제발 오지 않기를 바란 토요일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는 청심환을 한 병 사먹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희 친정과 가까운 카페에 들어갔더니 아주버님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모른 척하고 두리번거리는 연기를 했답니다. 네, 제가 생각한 방법이 바로 동생인 척 연기를 하며 아주버님과 소개팅을 하는 거였습니다. 까칠하고 싸가지 없이 굴어서 한 방에 떨궈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아주버님께는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상처를 주고 다시는 동생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윽고 저를 알아본 아주버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희영씨 맞으시죠? 언니랑 똑같이 생기셨네. 안녕하세요. 저 희민이 언니 동생 희영이에요. 어쩌다 보니 사돈끼리 소개팅을 하게 됐네요. 제가 재수씨한테 졸라댔거든요. 희민씨가 완전 제 이상형이어서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감사해요, 사돈. 우리 사돈이라는 호칭은 그만합시다. 제 이름은 재수라고 해요. 이재수. 재수씨라고 불러도 좋고 오빠라고 불러주면 더 좋겠네요. 아주버님은 제가 여동생인 줄 알고 능글맞게 말하더군요. 온몸에 닭살이 돋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대한 재수없게 보이려고 다리를 꼬고 창가만 바라봤답니다. 게다가 껌까지 씹어가며 불편한 기색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아주버님이 싫어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저기 사돈 아저씨, 직업이 백수라던데 맞아요? 그럼 무지개 키 작고 배 나온 아저씨네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무슨 깡으로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아주 기가 차네요. 난 연봉 1억 밑으로는 상종도 안 한다고요. 희영씨는 재수씨랑 성격이 다르시네요. 듣던 대로 까칠하신 면이 있으시네요. 저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판단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아저씨 내 스타일 아니니까 그만 일어날게요. 앞으로 사돈으로 만날 일이 있으니까 오늘 일은 없다는 걸로 하자고요. 희영씨, 이대로 가시겠다고요? 안됩니다. 전 희영씨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벌써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요. 저기 희영씨, 제가 직업도 없고 키도 작고 배까지 넣은 40대이긴 하지만 가진 재산은 많습니다. 저는 그냥 나가려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재산이 많다고요? 아주버님이, 아니, 사돈 직업이 불투명한데 어떻게 재산이 많아요? 그게 말이죠. 이건 재수씨한테 비밀입니다. 저랑 희영씨가 미래를 함께할 거라 믿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아버지 유산을 제가 혼자 다 받았거든요. 한 50억 정도 되는데 저희 엄마가 장남인 저만 챙겨주셔서 혼자 그 많은 돈을 독식하게 되었죠. 동생놈은 아버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한원한 줄 알고 있다니까요. 형씨, 나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도록 해요. 평생 일하지 않고 호강하면서 살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자 화가 나더군요. 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교 때부터 혼자 힘으로 학비를 내고 공부했고
저와 결혼했을 때도 시어머니한테 돈 한 푼 받지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 아주버님이 제 남편을 오랫동안 바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굴리다가 현명한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사돈, 저랑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요? 좋아요. 저도 50억 있는 남자가 살면 아주 좋죠. 그런데 좀 찝찝해요. 언니랑 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50억을 사돈 혼자 꿀꺽하는 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형부랑 돈을 절반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저랑 사귀든 결혼을 하든지 하자고요. 제 말 이해되시죠? 네? 저더러 피 같은 25억을 동생한테 주라고요? 그건 좀... 저는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싶어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럼 혼자 독식하세요. 저는 입 다물고 있을게요. 그리고 저랑 아저씨는 다신 볼 일이 없을 겁니다. 돈에 환장한 남자를 애인으로 두기 싫거든요. 그럼 이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등을 돌리고 나가려고 하자 아주버님이 급하게 저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희영씨. 제가 동생 부부랑 재산을 나누면 저를 받아주실 겁니까? 저 진짜입니다. 희영씨가 제 운명의 여자라고 느꼈으니 하라는 대로 할게요. 사돈,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재수씨를 좋게 보기도 했고 희영씨가 빛이 나도록 아름다워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나랑 결혼 전제로 사귀시다. 아주버님과 실제로 사귈 건 아니지만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더군요. 그리고 오늘 동생 행사를 하는 바람에 아주 큰 비밀을 알게 되었고 해결도 쉽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버님께 재산을 똑같이 절반으로 나누고 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한 뒤 카페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서 저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남편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시댁에 들어갔더니 아주버님이 남편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을 내밀더군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탐탁치 않은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이는 25억이라는 숫자를 보고 화들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형, 이게 뭐야?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난 거야? 통장 명의도 내 거잖아. 그게 말이야. 실은 아버지 유산은 차회에 환원하지 않았어. 우리한테 물려주시기로 마음을 바꾸시자마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형 말은 이 돈이 진작부터 있었다는 거잖아. 나 고등학교 때부터 힘들게 알바하면서 학원비 벌면서 공부할 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학자금 대출로 크게 빚을 내면서 공부했어. 그 돈을 다 갚은 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야. 솔직하게 말해봐. 남편은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사실에 크게 격분해서 아주버님과 시어머니에게 계속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야 임마, 나도 어제 받았어.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가 철 좀 들고 하면 주시려고 하셨대. 그러니까 걔랑 오해하지 말고 그걸로 지난날 보상받아 라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형부, 아니 사돈, 왜 구라를 치세요? 나랑 결혼하려고 숨겼던 재산을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니까 돈을 주는 거잖아요. 뭐야, 희영씨? 아닌데? 재수씨? 당신 누구예요? 더는 제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어서 솔직하게 까발렸습니다. 형부, 저를 보고 침을 질질 흘리시더군요. 제가 동생인 척하고 소개팅에 나갔던 거예요. 제가 미쳤다고 내 동생을 40 넘은 무직인 형부를 소개해주겠어요? 하여튼 주제 파악 못하는 한심한 인간이라니까. 왜 그렇게 여자들한테 콧대 높이 대하했더니 아버님 유산 50억을 가지고 있어서였다죠? 그런데 이젠 25억이 깎였네요. 내가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동생인 척 연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 남편은 평생 바보처럼 모르고 살았을 텐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형부가 제 동생한테 관심을 가져서 말이에요. 재수씨가 그럼... 이런 젠장. 재철이 너 그 통장 내놔. 원래 내 거였으니까 내놓으라고. 모든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피식 비웃으며 재수없는 이재수, 이 개자식아, 너란 놈이 내 형이라고 할 수 있냐? 나 몰래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지려고 한 빌어먹을 생각을 했느냐 말이야 하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엉겨붙어서 주먹질을 했답니다. 저는 그이가 맞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주방에서 후라이팬을 하나 들고 와서 아주버님 머리를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내리쳤답니다. 재수씨,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이 모든 게 재수씨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잠자코 찌그러져 있어요. 너나 찌그러져 있어. 이 추악하고 욕심많은 돼지 새끼야.
네가 그동안 이자로 처먹은 돈만 해도 엄청나고 내 남편이 바보처럼 고생하고 살아온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 이 돼지 새끼야. 제가 후라이팬을 마구마구 휘둘렀더니 아주버님이 뒤로 대굴대굴 구르며 시어머니 등 뒤에 숨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남편의 따귀를 날리며 경고를 했답니다. 이 흐레 자식을 봤나? 감히 내 아들을 때려? 이 빌어먹을 쌍놈의 자식아?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요? 그럼 나는 엄마 아들이 아닌가요? 어릴 때 형한테만 잘해준 걸 서운해하긴 했지만 엄마를 미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유산을 형한테 다 준 것도 모자라 지금 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형편만 드시는 거예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러자 시어머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놀라서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은 재수가 유일하다고. 넌 네 애비가 입양해온 놈이야. 네 애비가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거기서 너라는 후레자식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입양을 한 거라고. 난 처음부터 네가 싫었어. 네 애비 때문에 억지로 키웠단 말이야.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놈한테 우리 돈을 왜 주겠냐? 오늘도 재수가 하도 네 마누라냐는 쌍둥이 동생이랑 결혼하고 싶다 해서 꾸역꾸역 참으면서 돈을 내준 거라고.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입양하라고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퍼즐이 다 맞춰진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왜 그렇게 저만 혼내고 때려셨던 거, 학창시절에 용돈 한 푼 안 주고 알아서 벌어쓰게 한 것, 이후 저 혼자 알아서 살게 한 것, 생각해보니 형은 모든 지원을 다 받아온 것 같네요. 게으르게 살면서도 늘 돈이 많아 보였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엄마라는 당신은 날 평생 동안 괴롭히고 외롭게 만들었어요. 형이라는 놈과 평생을 바보 천치로 옆에 두고 희롱한 거라고요. 이 쌍놈의 자식이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다 알았으면 꺼져. 그 통장 내려놓고 나가란 말이야. 내가 왜요? 내 이름으로 된 내 돈인데 왜 이걸 아줌마한테 주고 갑니까? 내가 엄마 복 형제 복은 없어도 아내 복은 있었나 봅니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난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이 돈은 내 아내가 준 거지 당신들이 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이는 시모자를 두고 저의 손을 잡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이 눈이 뒤집혀서 통장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내 돈 내놔 이씨. 넌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그 통장 놓고 나가. 이 버림받은 튀기 새끼야. 저는 아직 후라이팬을 손에서 놓고 있지 않아서 달려드는 아주버님의 면상을 날려버렸습니다. 사물놀이에 증이 크게 울리는 소리가 나며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어서 또다시 후라이팬을 휘둘러 상황을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숨을 씩씩 내쉬며 바닥에 기절해 있는 모자에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 잡것들. 내 남편은 내가 시켜. 이 쌍놈의 인간들아.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남편의 손을 잡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젠 두 번 다시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으리라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이 민사 고소를 했답니다. 제가 사기를 쳤다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집안 재산 싸움은 민사로 가라고 해서 고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이에 저와 남편은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안 상황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가지 법조항을 추리며 맞대응할 준비를 했고 몇 주 뒤에 저희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과 제 남편의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친자가 아닌 남편이 시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 갔다며 토로하더군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호적 등본을 더 중요시하지 친자인지 아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이 먼저 재산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이가 25억을 돌려줄 의미가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분노하는 걸 비웃어주고 싶어서 법원 앞에서 두 모자를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희죽거리며 조롱했더니 시어머니가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며 다시 고소를 해서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경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저에게 쌍둥이 동생인 척 연기한 걸 증명해내서 콩밥을 먹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년아, 내 돈 25억을 사기쳐서 먹으니까 좋으냐? 내가 다 밝혀내서 제자리로 돌릴 거야. 멍청한 돼지 새끼.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니? 돈은 네가 먼저 준다고 설레발 친 거잖아. 그리고 나랑 내 동생은 똑같이 생겨서 아무도 네 놈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이 등신아. 그러게 왜 내 동생을 탐내고 지랄이야? 지 생긴 건 생각도 안 하고 감히 내 동생을 넘봐?
어쩐지 내 남편이랑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나 했다. 유전자가 달라서 그랬던 거네. 이 못생긴 똥돼지 족발 새끼야.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막말을 해주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이는 당연히 시댁과 인연을 끊었고 저와 함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공기가 좋은 경기도의 한 마을에 있는 예쁜 주택집으로 들어갔어요. 또 직장 대신 작게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저는 사업가 기질이 없었는데 그이가 사업가 아이템부터 사무실과 직원을 모두 구해서 형식을 금세 갖추었습니다. 사업은 멋지고 잘난 남편이 잘 이끌어주어서 6개월 만에 재산을 2배로 불리는 데 성공했답니다. 25억을 받은 뒤 집을 사고 사업 초기 자금으로 쓰고 10억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50억의 돈을 통장에 찍히게 했죠. 남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바보로 만들었던 시모와 아주버님을 잊은 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두 모자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와 화해가 하고 싶었는지 양손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옮긴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호적상에도 공개되지 않겠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님, 아주버님, 여긴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희 잘 살고 있는데 왜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콧소리를 내며 세익이 안녕.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졌구나. 우리가 너희를 찾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 심부름센터 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겨우 찾은 거야. 너희들은 아직도 우리한테 화가 풀리지 않은 거니? 라고 화해의 뜻을 보이며 선물을 내밀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손사래를 치며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절대 화해할 마음이 없으니 용건만 하고 꺼지라고 소리쳤답니다. 누가 반긴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과 당신 아들은 나한테 지옥 같은 존재라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우라통이 터질 것 같단 말이야. 우리 둘째 아들이 많이 섭섭했구나. 이 엄마가 미안하다. 아들아, 사과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 식구로 잘 지내보자. 제철아, 형이 심했었다. 미안해. 그동안 네 얼굴을 못 보고 살았더니 가슴이 많이 아팠어. 형이 못난 거 너도 알지? 염치 없지만 이 못난 형을 용서해주라. 두 모자가 무슨 연유로 이렇게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남편은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각자 팔짱을 끼고 두 모자를 째려봤더니 그제야 본론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들 제철아, 우리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완전히 망해버렸어. 루나인지 모식인지 그 대표놈이 돈을 가지고 해외로 날랐다고 하더라. 한마디로 사기를 당했어. 네 형 재산은 물론이고 내 집까지 날려먹었어. 제철아, 우리가 너한테 25억을 다 달라고는 하지 않을게. 한 10억만 주면 안 되겠니? 너 사업 아주 잘 된다고 들었어. 심부름센터 직원이 말하길 수십억은 벌었을 거라던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10억은 껌값 아니니? 제철아, 나이 먹은 이 엄마가 오갈 데가 없으니 좀 도와줘라. 물론 10억보다 더 줘도 괜찮고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을 듣게 되자 왜 이렇게 착한 척 하는지 알겠더군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고 피식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아니 할망구라고 해야 되나? 나한테 돈을 받아낼 때까지 고소를 멈추지 않는다면서요. 내 돈을 받으려면 고소를 하세요. 어울리지 않는 병신짓 그만하고. 비트코인 사기? 진짜 모자가 쌍으로 무식하네.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뉴스를 해대는데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쳐요? 그이의 말에 저도 똑같이 비아냥댔습니다. 이 모질이들아, 아주 쌤통이다. 내 남편은 평생 괴롭고 외롭게 한 죄를 받게 된 거라고. 시아버지가 하늘에서 벼락을 내린 거야. 이 바보 천치 똥돼지 족발 새끼들아. 저희 부부가 돈은커녕 쌍욕만 내뱉고 있으니 안되겠다 싶었는지 시모 아주버님이 바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들아, 새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빌고 사정할 테니 제발 좀 살려줘라. 지금 빚만 5억이야. 너희도 알다시피 내 큰아들이 능력이 있니 뭐가 있니? 한심하게 사는 백수 건달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이 늙은 내가 돈을 벌어 갚아야겠니? 제철아, 내가 차별은 좀 하긴 했지만 널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 그건 너도 알잖아. 최선을 다해 키웠다고요? 누굴요? 내가 입을 다물고 참아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 엄마를 매일같이 원망했어요. 허구한 날 매질하고 쌍욕하면서 괴롭게 한 나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내 몫의 유산을 빼돌린 걸 생각하면 배신감과 분노의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보이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제 남편이 아니면 당장 죽을 것 같으니 제발 용서해주고 돈을 달라면서 말이죠. 이 아주버님도 그이에게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제철아, 그래도 난 너한테 재산 절반을 내어줬잖아.
원인이 재수씨 여동생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너한테 큰 재산을 줬잖아. 이 형은 널 미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엄마만 벌을 주고 나만이라도 살려줘라. 어? 아주버님은 혼자 살겠다며 5억만이라도 자기한테 주면 눈앞에서 사라지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크게 화가 나서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아주버님의 면상에 날렸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애미를 버리려고 해? 내가 망한 이유가 뭔데? 네 말에 홀딱 넘어가서 루나인지 놀돌프인지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이 지경이 된 거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대출은 받지 말랬는데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전 재산을 걸자고 했잖아. 유튜브 보고 루나가 확실하다면서 말이야. 이놈의 자식이 아직도 애미 탓을 하네?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오늘부터 엄마 아들 안 하면 되잖아. 난 제철이한테 빌어서 5억만 받아가면 돼. 엄마는 빚을 갚고 집까지 사려면 못해도 10억이 들 텐데 제철이가 누굴 선택할지 모르겠어? 두 모자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제 남편이 둘 중 하나에게 돈을 내어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껄껄 웃으며 알았어. 그럼 여기서 잠깐 기다려봐. 둘 중에 누구한테 돈을 줄지는 5분 뒤에 알려줄게. 집 안에 들어가서 통장 가지고 나올 테니까 기다려봐. 하고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손에는 통장이 아닌 대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이가 대야를 두 모자 머리 위에 뒤집어 버리자 똥물이 싸 소리를 내며 쏟아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주택에 이사를 오며 유기견 2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대야에 있던 물은 강아지들의 똥이 들어있는 똥물이었습니다. 이윽고 시모 아주버님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형한테 똥물을 끼얹어? 야, 이 죽임놈아.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애미한테 똥물을 뿌려? 이 근본 없는 튀기 새끼야. 오늘 네 돈이 아니라 모가지를 가져가야겠다. 재수야, 저 자식 잡아. 두 사람은 흥분한 채 날뛰었지만 남편은 깔깔거리며 뒷걸음질을 하며 도망다녔습니다. 나 잡아봐. 이 등신 모자야. 니들의 본 모습이 바로 똥물을 칠한 지금 모습이야. 나 잡아봐라. 그녀는 계속 도망다니다가 이내 두 모자에게 대야를 던지자 당구공을 맞춘 것처럼 땅땅 소리를 내며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경찰을 불러 두 모자가 돈을 빼앗으려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서 유치장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똥물을 뿌린 것에 대해 죄를 묻긴 했지만 쫓아내려고 한 행위라고 해서 정당방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두 모자는 똥물맛만 보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네요. 나중에 소식이 궁금해서 저도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쉼터에서 지내다가 빚쟁이들에게 들켜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했고 아주버님은 여전히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이런저런 알바를 며칠씩 하면서 한심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이로써 제 남편의 유산을 가로채갔던 두 모자의 최후는 이렇게 개박살이 났네요. 저와 남편은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고 돈도 계속 잘 풀리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쌍둥이 딸을 임신했다네요. 저와 여동생처럼 영혼의 단짝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니 무척이나 행복하답니다. 반전이 여러 번 나온 저의 사연은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응원의 글을 꼭 적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